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의 초고품격 레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한창 뜨겁게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 축구계의 여름 이적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독일과 프랑스 리그에 지금까지 좀 주목할 만한 이적들에 관해서 5사례를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는 이탈리아 또 이외의 리그들까지 뭉뚱그려서 5명의 이적 사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철 해설위원의 독일 프랑스에서의 첫 번째 픽은 누굽니까? 리그앙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공격수 모하메드 바요 선수입니다. 네. 클레르몽에서 닐로 이번에 이적을 한 공격수인데요. 98년생으로 24살, 기니 국적의 선수고 이적료는 추정치인데 1,400만 유로 미만 정도가 될 거라고 하네요. 닐에서 이번에 영입을 했는데 4년 계약 예상이 지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제 생각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브리그에서부터 탄탄대로를 밟은 정말 올라오고 있는 선수다.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98년생으로 이제 유망주의 어떤 단계를 막 벗어나서 서서히 정성기를 향해 가는 20대 후반에 향해 가는 중반 나이대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수는 2019-20 시즌 프랑스 3부 리그인 내셔널리가에서 24경기 12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네. 2020-21 시즌에는 리그 2, 그러니까 프랑스 2부 리그에서 클레르몽 소속으로 37경기 21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많아요. 리그 2의 득점왕, 그래서 클레르몽의 승격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2021년 여름에도 다양한 리그왕 팀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클레르몽에 잔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2021-22 시즌에 클레르몽 소속으로 리그왕에서 14골과 5개 도움을 기록했어요. 준수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최근 3시즌을 놓고 봤을 때 3부 리그, 2부 리그, 1부 리그 한 단계씩 올라오면서도 꾸준하게 득점력을 보여줬는데요. 리그왕에 와서도 그 골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놀라운 사례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선수를 좀 비교를 하자면 이 브렌트포드에 있는 아이반 토니 선수와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이반 토니도 리그 1, 챔피언십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까지 좀 비슷하게 시즌별로 탄탄대로를 밟아왔던 케이스고,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성공을 했는데 모하메드 바요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요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질라탄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기사에서도 그렇게 좀 다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선수가 키가 아무래도 좀 큰 편이고요. 무엇보다 스탯으로도 볼 수 있듯 득점력이 좀 있는 선수고, 피지컬,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경합하고 간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장기가 있고, 슈팅을 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레이저처럼 오른발에 맞은 슈팅이 쭉쭉 뻗어나가는 형태를 좀 취하는 선수예요. 득점력과 슈팅력이 역시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클레르몽과 다르게 닐에서는 좀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 텐데 이 선수도 약점이 있어요. 키는 크지만 질라탄과 비교했을 때 사실 헤더는 좀 아쉽고요. 무엇보다 플레이를 보면 오른발에 의존하는 부분은 좀 심한 편이에요. 하지만 분명 이 탄탄대로를 밟아왔던 이 모하메드 바요 선수를 닐에서 주목을 했다는 것은, 닐은 뭐 프랑스 리그에서도 정말 내로라 할 재능을 발견하는 어떤 특출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발굴의 안목이 뛰어난 클럽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닐이 주목을 했다는 점에서 모하메드 바요 선수는 그동안의 활약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을 닐 역시도 인정했던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닐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하면서 리그왕 주요 공격수로도 충분히 올라올 만한 자원이 아닌가, 그리고 그 멋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제 첫 번째 선택은 이탈리아 세리에아로 가야 되는데, 일단 이탈리아 세리에아 팬분들에게 반가운 희망찬 이야기를 먼저 덕담을 좀 하자면, 그 어느 시즌보다 올 시즌이, 이런 말 하면은 아주 또 사실 긍정적인 표현이 아닐 수는 있는데, 세리에아에도 쨍하고 볕들 날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근자의 세리에아는 그야말로 그 좋았던 8, 90년대 뭐 이런 시절,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텼던 또 2000년대 초중반까지에 비한다면 사실 근자의 세리에아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침체되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올 여름 이적 시장은 박진감 있고 흥미로운 이적 사례들이 많아서 다음 시즌을 뭔가 세리에아 팬분들이 기대케 할 만큼 하는데 좀 충분한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조금 약간 죽어 있었던 그 세리에아에 대한 관심이 좀 피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저는 시즌이 앞으로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리에아에 대한 일단 덕담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 아주 가열찬 관심은 김민재 선수가 하루하루 지금 뉴스가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녹화 기준상
가장 가까운 뉴스로는 나폴리행이 매우 근접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 선수가 떠난 그 나폴리에 가서 수비 한 자리를 담당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세리에아에 대한 관심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실제로 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라는 아주 좋은 곳 또 세리에아라는 좋은 무대 그리고 이제 유럽 클럽 대항전까지 해서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 활약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세리에아에 입성한다면 세리에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 녹화 기준상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제 사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파울로 디발라 선수가 로마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이 역시 또 엄청난 일임에 틀림이 없죠. 네, 로마 팬들이 지금 아주 뭐 쌍수를 들어서 만세를 부를 만한 일이고 여기에 밀란이 데려올 것 같은 지금 이 선수도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데려올 것만 같은 샤를 드 케텔라르라는 선수가 있죠. 벨기에 리그의 아주 다재다능 공격수로서 브리에서 뛰고 있어요. 네, 클럽 브리에 있는 그 드 케텔라르 선수를 밀란이 최근의 뉴스대로 안착시킬 수 있다면 또 이 뜨거운 세리에아의 이적 시장에 또 기름을 붓는 또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이미 뭐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는 유명한 선수들도 세리에아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앙헬 디마리아 선수가 일찌감치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었고 첼시 팬들의 억장이 무너질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로멜루 루카쿠 선수가 또 임대로서 인터밀란으로 네. 또 인테르로 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제가 오늘 사례에 넣지는 않은 것이 인테르로 임대를 가서도 계속 첼시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좀 지나치지 않나 좀 보기 안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카쿠 선수는 활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가 오늘 넣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세리에아를 우리는 올 시즌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아주 희망찬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첫 번째 사례는 왜 루카쿠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이 선수는 넣으라고 혹시 맨유 팬들께서 저를 비판하신다면 그냥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루카쿠가 더 심하기 때문에 저는 안 넣었는데 어쨌든 저의 첫 번째 사례는 포그바 선수입니다. 근데 루카쿠와 포그바 중에 한 명은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포그바 선수를 넣었는데 포그바 선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벤투스에서 한때 워낙에 좋은 시절을 보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포그바의 축구가 세상에 아주 격찬받으면서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을 남겨줬던 클럽이고 그리고 이제 포그바 선수가 유벤투스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보다는 좀 더 주인공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임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떠받들어 주고 약간 으쌰으쌰 주변에서 해주고 그 주인공스러운 역할을 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기량이 좀 더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특히 이제 장기간의 어떤 리그에서는 국가대표 토너먼트 말고 장기간의 리그에서는 더더욱 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유벤투스에서는 아마 중원에서 그게 되지 않겠나. 예전에 유벤투스에서만큼의 폼과 비교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보다는 좋은 선수가 되면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벤투스의 포그바 영입은 이 올 시즌 이제 다가오는 시즌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귀결이 될지를 아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의 두 번째 픽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드필더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데스리가의 미드필더인데요. 이번에 볼프스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전 볼프스부르크 살림꾼 출신 크사버 슐라거 선수입니다. 네, 슐라거 선수의 경우는 이제 97년생, 24살의 오스트리아 국적의 선수로 오스트리아 대표팀도 뭐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와 같은 혹은 뭐 볼프스부르크와 같은 팀들 못지않게 대표팀 경기를 보면 상당히 많이 뛰고 공격적인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알라바 선수도 소속팀에서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배치가 되곤 하는데 그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살림꾼 역할을 도맡는 선수가 이 슐라거 선수입니다. 네. 1,200만 유로의 금액으로 볼프스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먼저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오늘 5명을 준비했는데 이 5명이 웬만해선 그동안 좀 언급이 덜 된 선수를 준비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제가 이명철 해설위원께 항상 부탁하는 포인트도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 뭐 미드필더 하면은 그래도 분데스리가 이번에 레버쿠젠에 초대형 유망주 흘로잭 선수가 가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언급이 좀 많이 되어왔던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오히려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수를 저는 좀 꼽아왔어요. 이 선수가
언성 히어로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슐라거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라이프치히의 경우는 슐라거의 영입을 통해서 중원 보강을 확실하게 맞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는 중미 혹은 4-4-2나 4-2-2-2의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 좌우 공미까지도 가능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활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중볼도 잘 따내는 이른바 투지가 좀 있는 스타일이고 수비 범위가 넓은데 태클도 성공률이 꽤 높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헌도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서 중원의 기동력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큰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뛰는 유형의 선수가 보통 투박하다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슐라거 선수는 그동안 분데스리가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꽤 검증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게다가 희소한 왼발 자원이라는 점도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좀 될 것 같고요. 볼프스부르크에 있던 시절에 보여줬던 폼은 정말 대단한 활동량을 보여줬었어요. 이 선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 시즌 십자인대 부상으로 전반기와 중반기가량 좀 기간을 많이 이탈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볼프스부르크가 결국 슐라거의 공백을 지우지 못해서 팀의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지난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센터백 라크루아의 부진에 있어서도 네. 이러한 팀의 공수 밸런스의 붕괴는 라크루아의 부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슐라거 선수의 활동량, 중원에서의 어떤 그 기동력, 에너지는 볼프스부르크의 팀 에너지, 어떤 기동력, 밸런스와도 직결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프치히는 기존에도 많이 뛰는 스타일의 선수가 있었어요. 라이머 선수가 그렇고 네. 또 케빈 캄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슐라거 선수는 라이머 혹은 캄프라고 중원에서 같이 호흡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라이프치히를 포함한 레드불 계열사의 어떤 팀들은 다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한 압박 능력을 보여주고 그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좀 올라오는 축구를 펼치잖아요. 근데 슐라거와 라이머 혹은 슐라거와 캄플 뭐 혹은 이제 백업 자리에 있는 아이다라바 같은 선수들까지도 만약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슐라거의 파트너까지 두 명이서 보여주는 중원 장악력은 제가 볼 때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다이나믹한 어떤 중원에서의 경기 운영을 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슐라거가 이번에 영입이 된 라이프치히 경기를 보시는 것도 감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요즘 프리시즌에 보면 소버슬라이 선수를 최근히 중앙 미드필더, 삼선의 중앙 미드필더로 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소보슬라이 선수가 물론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수비적으로의 공헌도는 다소 아쉬웠던 게 사실이긴 한데 슐라거가 파트너라면 슐라거가 활동량과 수비를 책임지고 오히려 소보슬라이는 전환과 킥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 가담까지 또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원 조합도 프리시즌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리그 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 슐라거 선수의 영입으로 확실하게 라이프치히는 중원 조합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머 선수가 지금 바이른 뮌헨하고 지금 링크가 좀 많이 나 있어서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근데 그거 아직 뭐 타결이 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근데 꾸준하게 링크가 나고 있어서 아마 라이프치히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루머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백의 오르반, 중앙 미드필더의 라이머,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의 자리에 있는 은쿤쿠까지 저는 이 세 명의 선수가 라이프치히의 전술에 있어서는 결국 코어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라이머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슐라거와 라이머의 아주 대단한 활동량을 가진 주전급 중원조합은 볼 수가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라이머 선수의 거치가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거리는 슐라거 선수가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한 5, 6개월가량을 뛰지 못했었어요. 네. 물론 그 뒤에 돌아와서도 좋은 폼을 보여주긴 했지만 장기 부상이 있는 선수는 그 뒤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무릎 쪽이나 근육 쪽의 잔부상을 항상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건 기본적인 성향상 라이프치히와는 잘 어울리는 네. 영입, 라이프치히의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입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저의 두 번째 선수는 세리에아가 이제 흥미진진한 리그, 우리 국내 팬들의 관심이 더 커지는 리그로서 잘하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시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릴 선수도 한 몫을 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를 하는 선수예요. 누구냐면 이번에 전북이 토르니케 오크리아슈빌리 선수를 영입했어요. 네. 울산에는 이미 에이스급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발레리 카자이슈빌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신다면은 바코 선수죠. 바코죠. 네. 바코와 토르니케가 이제 우리나라에 다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반세대 전에 조지아 에이스들이에요. 투 에이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조지아는 그 한 반세대 전에 투 에이스가 우리나라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토르니케까지 옴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럼 지금의 에이스는 누구냐? 바로 이 젊은 사나이. 흡이차 크바라츠켈리아 선수.
이 발음이 쉽지는 않은데 네. 루빈카잔에서 황인범 선수의 동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에 대한 관심에서 루빈카잔 경기를 보시는 매니아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이 물론 인범이도 아주 잘하지만 황인범 말고도 또 엄청나게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있네? 라고 아마 그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루빈카잔 경기를 보셨다면 그 선수가 바로 흐비차 크바라츠켈리아였습니다. 저는 이 선수 경기를 이제 스페인 대표팀과 조지아 대표팀의 경기를 중계할 때 또 대표 레벨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스페인하고 붙든 뭐 스웨덴하고 붙든 상대의 강함을 가리지 않고 활약이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가 간 팀을 말씀을 안 드렸구나. 나폴리로 갔습니다. 나폴리. 네, 지금 네. 김민재 선수와 저희 녹화 기준 현재 상황 아주 강력하게 링크가 나고 있는 그 나폴리에 입성을 했는데 만약에 김민재 선수 나폴리행이 성립이 된다면 황인범의 전 동료가 김민재의 현 동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크바라츠켈리아 선수는 이미 이제 나폴리에 입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폭발적인 드리블 머신이고요. 드리블을 치다가 슈팅을 가져가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특히 양발을 잘 써요. 그러니까 뭐 오른발을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하지만은 왼발 능력도 뭐 도무지 만만치가 않은 수준이라서 뭐 어떤 상황에서도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우리 손흥민 선수를 막기가 까다롭듯이 상당히 수비하기 어려운 장면을 연출을 해주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인범 선수와 마찬가지로 루빈카잔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러시아 쪽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FIFA가 임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 선수는 어디를 갔냐면 황인범 선수가 대한민국으로 왔듯이 이 선수는 조지아 고향 클럽인 디나모 바투미로 임대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나폴리 오기 직전의 일이죠. 디나모 바투미에서 2개월 뛰었는데 2개월 동안 8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아직 이제 조지아도 물론 시즌이 진행 중입니다만 디나모 바투미가 지금 여유 있는 승점 차로 1위를 달리게끔 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 아주 굵게 공헌을 해놓고 이제 나폴리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프리시즌에 오자마자 지금 폼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폴리 팬들의 가슴을 아주 지금 들끓게 만들고 있고 나폴리는 뭐 아시다시피 로렌조 인시니에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 MLS로 이제 자리를 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동하기 전부터도 인시니에 선수가 고점에서는 이미 좀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인시니에 선수 자리에 들어가면 인시니에 선수와는 또 다른 정말 폭발적이고 아주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스타일로 이 선수는 인시니에 선수의 자리를 제대로 메워줄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조지아 같이 전체적인 전력이 약한 팀에서도 그 정도 활약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나폴리는 동료들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선수의 위력은 더욱더 제가 봤을 때는 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나이가 2001년생 21살이니까 저는 앞으로 세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전 유럽이 아마 이 선수를 조금 더 주목하는 아마 시즌이 바로 이번 시즌이 되지 않을까 아주 기대가 큰 선수 흐비차 크바라츠켈리아 선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명철 해설위원의 세 번째 픽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가 영입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격 자원인데요. 렌달콜로 무아니 선수입니다. 낭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FA로 팀을 옮기게 됐고요. 98년생의 23살 프랑스 국적의 이제 선수인데요. 톱과 2선이 다 가능한데 움직임 성향을 보면 사실상 최전방 공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는 성향상 알라리오 혹은 보레와 함께 같이 나오더라도 투톱처럼 이제 배치가 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이번에 새롭게 영입이 된 선수가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 무아니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박스한 오프더볼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움직임의 폭이 좀 다양하고 연계 능력이 좋고 무엇보다 오프더볼이 좋기 때문에 상대 수비의 시야에 벗어나 있다가 높은 타점으로의 헤더, 그래서 골 장면 때 헤더의 비중 또한 좀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 무아니 선수고요. 이 선수를 꼽은 이유는 프리시즌 동안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보았을 때 무아니 선수가 마치 이전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뛰었던 것처럼 동료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슈팅 자체를 굉장히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프리시즌 중에 바이시클킥까지 시도하면서 나는 온몸으로 어떤 자세에서도 슈팅이 가능한 선수야 라는 것을 무아니 선수가 이제 입증을 해줬고요. 동료들하고의 호흡이 괜찮아서 트위터에 프랑크푸르트와 관련된 어떤 그 언급들을 많이 하는 기자들은 렌달콜로 무아니의 후연 내용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기존 동료들과 융화가 잘 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크푸르트는 알라리오, 보레, 무아니, 여기에 렌스트렘 같은 이러한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해서 공격진을 더 다채롭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영입된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무아니 선수는 좀 더 뭔가 폭발력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그 선수는 조금 뒤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세 번째 선택은 이 선수도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 없어요. 매니아 분들에게는 다비드 네레스 선수. 다비드 네레스 선수가 샤흐타르 도네츠크로부터 벤피카로 옮겼는데, 이 선수는 사실은 그 아약스가 유럽 무대에서 아주 선풍적인 퍼포먼스를 장려를 시켰을 때에 많은 선수들이 주목을 받았던 선수들 가운데 한 명에 포함돼 있었죠. 네. 이명철 해설위원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선수의 행보는 경기력의 기복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약스의 안토니 선수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상 안토니 선수에게 좀 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 중도에 결국은 샤흐타르 도네츠크 행을 했는데, 좀 전에 크바라츠켈리아 선수 말씀드릴 때 나왔듯이 비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러시아 클럽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샤흐타르는 또 우크라이나 클럽이잖아요. 네. 여기도 또 문제가 생겼죠. 그 바람에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는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반 시즌 정도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벤피카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벤피카는 상당히 영리한 선택을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레스 선수가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재능은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물론 이제 자신의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과신한 나머지 턴오버를 자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좀 기초적인 기본기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안토니 선수보다 약간 약해 보이기도 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레스 선수가 긁히던 시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의 나이가 97년생, 이제 만으로 25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레스 선수가 벤피카 정도의 장소라면 충분히 자신의 부활을 알릴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윈윈 이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지금 정도면 네레스 선수가 조금 더 이제는 성숙한 플레이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런 연령대로 접어들고 있고, 또 벤피카가, 물론 벤피카도 아주 유럽에서 중요한 클럽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포르투갈 무대 정도에서 네레스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해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벤피카에 저는 아주 영리하고 기민한 영입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정말 격찬받던 유망주 시절의 다비드 네레스의 모습을 한번 벤피카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네 번째 픽, 바로 아까 그 세계관에서 2탄이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됩니다. 네. 똑같이 프랑크푸르트인데요. 이 선수의 인지도는 상당합니다. 마리오 게츠가 분데스리가에 들어왔습니다. 네. 에인토번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팀을 옮기게 됐는데 92년생, 이제 올해로 만 나이가 30이 됐고요. 4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마리오 게츠를 아무래도 주목할 만한 영입으로 꼽은 이유는 에인토번에 있을 당시 보면 2020-21 시즌, 그러니까 에인토번에서의 첫 번째 시즌 때는 잔부상이 많아서 시즌의 한 절반 정도만 소화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나왔을 때 에레디비지에서 보여줬던 어떤 스탯 생산력은 상당히 우수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난 시즌은 근데 꾸준하게 활약을 하면서도 부상도 그 전 시즌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경기 소화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몸 상태가 올라온 만큼 미드필더 보강이 필요한 팀들에게 마리오 게츠는 충분히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 요소를 안겼던 시즌이었는데요. 마리오 게츠가 이제 새롭게 이적을 하게 된 프랑크푸르트의 경우는 사실 기존의 3선 조합이 주로 소우 선수와 야키치 선수 혹은 로데 선수까지 포함을 해서 나올 때가 많았는데, 3명의 선수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많이 뛴다, 경합 잘한다, 그래서 중원의 어떤 에너지를 복돋아주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창의적인 재간에 있어서는 네. 약간 아쉬움이 있죠. 맞습니다. 빌드업에서 좀 더 확실하게 매끄럽게 뭔가 볼을 좀 뿌려준다든지 볼을 간수해준다든지 좀 기술적으로 볼을 좀 간수해주고 운반해주고 팀의 전진을 패스를 통해서 이끌 수 있는 약간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가 분명 필요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그래도 기동력이 좋고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소우, 야키치, 로데를 가지고 3선을 그대로 구성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리오 게츠는 아마 앞서 언급드렸던 무아니 한 자리, 그리고 알라리오, 보레 중에 한 자리, 혹은
뭐 무하니 선수가 벤치로 내려가고 알라리오 보레가 뭐 같이 뛸 수도 있겠죠. 이럴 시에 뭐 투톱이 될 수도 있고요. 괴체는 공격진이 어떤 형태건 3명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마리오 괴체가 2선 공미 정도의 자리에 서 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3선의 빌드업도 도와주고 이건 충분히 괴체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 전개. 그래서 기존 미드필더의 약간 아쉬웠던 기술적인 부분을 마리오 괴체라는 테크니션에 메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물론 한동안 몸이 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에인토벤에서는 괜찮은 폼과 몸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괴체의 존재감이 다시 분데스리가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라는 인기 있는 팀에서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좀 생기고요. 그리고 요즘에 프리시즌을 보니까 마리오 괴체가 3선도 종종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리오 괴체를 실전에서는 좀 2선에 가깝게 쓸 거라고 예상은 좀 하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3선의 한 자리도 줄 수 있다는 점은 마리오 괴체의 영입 어떤 쓸모를 다시 한번 좀 쓰임새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괴체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면 팀의 어떤 빌드업을 더 다채롭게 풀어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린스트렘 선수의 아쉬웠던 결정력도 괴체의 마무리 능력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겠죠. 여러모로 봤을 때 스타성 그라운드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까지 봐서 프랑크푸르트와 괴체의 어떤 만남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정말 지난날의 최고 젊은 스타 중에 한 명이었던 괴체 선수가 이제 만 30줄에 접어들어서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 저의 4번째 선택은요, 이 선수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스티븐 베르바인. 네, 뭐 토트넘이면은 그 토트넘은 국민 클럽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뭐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벽을 못 넘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애당초 본인에게 기대했던 퍼포먼스를 가끔은 보여줬는데 그 레스터전 같은 정말 기적의 한판. 극골들 덕에 토트넘은 저는 챔피언스리그에 오를 수 있었다고. 그렇죠. 그 승점 한두 점이 정말로 큰 역할을 했던 시즌인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베르바인 선수도 공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유형의 본인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 시기가 꾸준하지 못하고 상당히 간헐적으로만 작동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르바인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 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친정팀으로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 이제 아약스 유스였다가 에인트호번 유스에서 이제 에인트호번 성인팀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과 같은 행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아약스 행은 자신이 원래 애초에 유스에 있던 곳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친정 클럽을 정말 찾아간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 베르바인 선수의 영입은 일단 아약스로서는 돈이 좀 많이 들긴 했지만 잘했다. 돈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토트넘도 사실은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약스가 지금 또 분노의 방출과 더불어서 분노의 영입 중이거든요. 아약스는 뭐 아시다시피 가장 최근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 그리고 뭐 마즈라위 선수, 흐라벤베르 선수 여기에 세바스티앙 알레 선수 앙드레 오나나 골키퍼까지 지금 대량 방출의 여름인데 그 대신 또 그만큼의 상당한 금전을 퍼부어서 아약스가 그 어느 때보다 폭풍 영입을 또 지금 예고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미 끝난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예요. 그런데 저는 이 베르바인 선수와 아약스의 관계도 아까 네레즈와 벤피카의 관계처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아약스에서는 성공한다 다시. 그러니까 베르바인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에 있을 당시의 퍼포먼스를 보면 탈 네덜란드 리그급이었으면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토트넘에 와서는 물론 실패했지만 네덜란드에 지금 다시 갔을 때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탈 네덜란드 리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까 네레스 선수보다도 만 나이는 베르바인 선수가 한 살 적습니다. 둘 다 이제 97년생이긴 한데 네레스는 생일이 지난 97년이고 베르바인은 아직 생일이 안 지난 97년이라서 만 2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베르바인의 새로운 출발을 만들 수 있기에는 가장 적당한 클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서 앞으로 이제 베르바인 선수가 다시 한번 어떻게 튀어오르는지 되튀어오를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명철 해설위원의 그럼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선택을 듣겠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선수입니다. 위고 에키티케 선수입니다. 그 선수도 제가 지난번
파리 생제르맹 이야기할 때 언급을 여러 번 했었고 경쟁이 꽤 많았던 선수죠. 맞아요. 네, 네. 뭐 관심 있었던 팀들만 해도 뭐 뉴캐슬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이 그동안의 빅리그 팀들, 네. 파리 생제르맹으로 오기 전 리그왕 이외의 빅리그 팀들마저도 관심 있게 많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꼽았던 이유는 비티냐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네, 비티냐는 실제로 굉장히 좀 포르투에 있을 당시 영입을 원했던 팀들도 많았었고 또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최약점 중에 하나는 엄연히 따지면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이거든요. 그렇죠. 베라티가 없을 때 볼 전개가 잘 안 네. 되고. 그리고 다닐루 페이라가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되게 잘해주긴 했지만 네. 딱 그 정도 쓰임새 이외에는 분명 미드필더에서 좀 더 볼 줄기를 이쁘게 담당하는 선수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비티냐가 오면서 벌써부터 프리시즌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파리는 아무래도 신규 영입생 중에는 비티냐 쪽에 시선이 좀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에키티케 선수의 경우는 2002년생의 20살 그리고 프랑스 국적의 유망주인데 캄퍼스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바페 다음으로 최고의 재능이다. 재능은 뭐 틀림없어 보였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지만 조금 더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전문적으로 맡아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커로도 쓰일 수 있는 공격수를 좀 수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 동안에 스카마카 선수도 잠깐 링크가 있었고 네. 뭐 일찍이 에키티케 선수도 링크가 있었긴 합니다만 사실 이 자리를 원래 뛸 수 있는 그 이카르디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계속 부진한 시기를 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 보강이 매우 절실했었는데 스카마카보다는 일단 에키티케 선수를 먼저 영입을 했고요. 이후에 스카마카 선수가 실제로 영입이 될지는 다시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키티케 선수는 톱 자리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윙포워드 자리까지 가능한 만큼 공격진의 뎁스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좀 있겠고요. 당장 주전 공격수를 차지하지 않겠지만 이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득점력 그리고 기술적인 역량을 보았을 때 분명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았던 중앙 미드필드 다음으로 또 한번 보강을 원했던 톱 자리의 보강이 이루어진 부분 게다가 루이스 캄포스의 어떤 도장까지 봤을 때 기대할 만한 영입이라고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이 선수가 지금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너무 마른 편이기는 해요. 네. 그런 점만 좀 향후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거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에키티케 선수도 기대를 해볼 만한 자원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들성 부른 유망주는 영입할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찬스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입도선매랄지 그러니까 지금 영입할 수 있을 때 데려다 놓는 게 좀 좋잖아요. 네. 파리 생제르맹이 아마 그거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생각이고 당장에도 제 생각에는 에키티케 선수는 또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 여러 경기들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도 아마 활용이 돼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에서는 나름 검증을 마친 유망주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잘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타리그에 아주 비싼 선수를 데려오는 모험보다 오히려 에키티케 같은 유형의 선수를 데려다 놓는 것이 사실 더 영리한 선택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 시장도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럼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의 마지막 선택은 그러니까 아까 베르바인 선수도 그렇고 우리 저 낑깡 대부 김진수 씨가 나와가지고 김진수 기자님. 지난번에 저 장지현 위원하고 같이 저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낑깡 대부가 들으면은 뭐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잘 모르면서 떠들지 말라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베르바인 선수와 이제 팀 동료입니다. 99년생 네덜란드의 레프트 윙백인 오웬 베인달 선수를 저의 이제 마지막 픽으로 꼽았는데 아약스가 아시다시피 테나 감독이 떠나고요. 알프레드 스레더 감독이 들어왔는데 이 스레더 감독은 그렇게 오래지 않은 과거에 로날드 쿠만 감독이 바르셀로나 감독을 할 때 항상 중계 때마다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수석 코치 역할을 하던 그 알프레드 스레더 감독이 이제 아약스의 지휘봉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스레더 감독이 근본적으로 3백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약스가 이제 3백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젯 알크마르로부터 이 메인달 선수를 영입을 한 걸 보니 진짜 3백 하나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메인달 선수가 3백에서의 레프트 윙백에 사실상 이제 최적화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백을 쓸 때는 약간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대표팀 같은 데서 뛸 때도 약간 이제 부각이 되곤 했었는데 그 대신 3백에서 윙백으로 뛸 때는 특히 공격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네덜란드 리그에서 꾸준히 받아왔고 이미 뭐 네덜란드 대표팀 선수로도 이제 뛰어왔습니다만 공격력이 아주 좋은 윙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약스의 스레더 감독이 이제 3백으로 가는 그 시스템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영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인달 선수 그리고 아까도 저도 이 세계관에서 1부, 2부가 있는데 베르바인 선수와 아마 같은 라인에서 뛰게 될 거거든요. 왼쪽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레프트 라인에서 이제 베인달과 베르바인이 함께 뛰게 되겠는데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이제 왼쪽의 공격을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또 둘 간의 조화와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아약스에서 또 지켜보는 것도 다음 시즌에 유럽 축구의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제 마지막 픽을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독일 리그, 프랑스 리그 그리고 저는 이탈리아 리그와 뭐 나머지 리그인데 사실상 포르투갈 리그 그리고 네덜란드의 아약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초고품격 원투펀치 레드의 그 6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